저주의 인형.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 번역 괴담으로 절에서 가지고 놀았던 저주의 인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저는 친구와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절을 자주 놀러 다녔습니다. 그 절에는 70대 정도 되시는 주지 스님이 계셨는데 경내나 절 부지 어디든 자유롭게 뛰어다녀도 항상 웃는 얼굴로 반기셨습니다. 주지 스님은 항상 저희가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가끔은 과자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인 타카시와 함께 절에서 보냈습니다. 저희 절은 주변에 많은 단가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회나 신년회도 자주 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온화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과의 신뢰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은 항상 따뜻하고 활기찬 공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그 절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고 주지 스님의 멋진 모습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사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단가란 불교 절에 시주하는 사람의 집을 말합니다. 일본은 대를 이어 가업으로서 스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어느 날 타카시와 절에서 놀던 중 주지 스님이 갑자기 우리를 불렀습니다. 주지 스님은 재밌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며 작은 인형을 꺼내셨습니다. 그 인형은 약 15cm 정도의 작은 사이즈였으며 진한 붉은색 전통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고 머리는 길고 작고 귀여운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형은 이츠마치 인형과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마른 체형이었고 오래된 흔적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붉은색은 이미 색이 발해 있었고 머리칼도 부스스하며 색이 빠진 백발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없어 소녀 인형보다는 할머니 인형에 가까운 외관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인형을 앞에 놓고 인형의 머리를 잡은 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인형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주지 스님을 보았는데 주지 스님은 실실 웃으며 말없이 인형의 목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고통스러운 다른 소리가 인형에서 들렸습니다. 우리는 스님에게 인형에서 왜 소리가 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글쎄다. 나도 왜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도 한번 해보겠니? 주지 스님은 그렇게 말하며 우리에게 인형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지 스님이 한 대로 인형의 머리를 잡고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인형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타카시도 같은 방법으로 시도했지만 인형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자 주지 스님은 인형을 거꾸로 들어 올려 놓은 후 인형의 무릎을 고정시키고 무릎부터 아래쪽을 반대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인형의 다리 관절이 삐걱거렸지만 주지 스님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인형은 또다시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은 만족하는 듯이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인형을 너무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 없어. 오히려 부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좋은 소리를 낸단다. 이윽고 우리는 인형이 소리내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사실 소리가 일정한 패턴이 아니라 다양한 변주가 있어서 인형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형이 어떤 방법으로 소리를 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내 소리를 낼 때는 괴로운 표정을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재밌었지만 점점 기분이 나빠져서 이제 그만하자고 하고 집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카시는 조금만 더 해보겠다며 소리를 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 보고 있던 저는 결국 혼자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도 저와 타카시는 자주 절에 놀러 갔지만 그 인형이 너무 신경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평소에 그 낡은 인형을 나무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을 어른들에게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좀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와 타카시만 있을 때 주지 스님은 낡은 상자에서 인형을 꺼내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주지 스님이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사실 매일 밤 이렇게 노는 게 내 하루 일과 중 하나란다.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또한 주지 스님이 인형에 대한 집착이 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인형을 너무 거칠게 다뤄 소리를 내게 할 뿐 아니라 관리조차 거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형은 너무 망가져 항상 너덜거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스님은 그 인형을 절대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스님이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한여름 무더운 낮에 인형을 햇빛 아래 방치해 두면 밤에 아주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단다. 저는 너무 끔찍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스님이 인형을 막 다루는 모습을 보면 온화하고 지성적인 성인의 모습이 아닌 점점 기분 나쁜 소름 끼치는 노인네라는 인상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저를 멀리하게 되었고 거의 가까이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카시는 그 이후에도 종종 홀로 절에 놀러갔던 모양입니다. 그 뒤로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주지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병으로 인한 것 외에는 자세한 이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조카분이 저를 이어받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카분이 저를 관리하게 되면서 마을에서 앞장서서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타카시도 청소에 참여했습니다. 옛부터 절에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오래된 물건들을 보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의 조카분은 신앙심이 별로 없는 탓인지 절에서 보관 중인 많은 물건들을 전부 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인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형을 버리겠다는 말에 저는 내심 안심했는데 그때 타카시가 인형을 가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이런 낡은 인형을 갖고 싶다는 거니? 스님의 조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에 타카시가 꼭 갖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카분도 되려 잘 됐다는 듯 순순히 인형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결국 타카시는 인형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타카시가 돌아간 뒤 전 조카분께 물어봤습니다. 저 인형 대체 뭐예요? 그러자 조카분은 잠시 망설이더니 인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지 스님이 스님으로서 출가하기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 부인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도망갔고 그 일로 주지 스님은 굉장히 우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애초에 주지 스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스님은 없었고 절 자체가 주지 스님이 출가할 당시만 해도 거의 폐허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절의 역사는 그렇게 깊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은 그 인형을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었으며 틈만 나면 그 인형을 괴롭혔는데 주지 스님의 다른 형제분들께서도 그 꼴을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으며 인형을 버리라고 설득했지만 그럴 때마다 주지 스님은 더 강하게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인형을 갖고 난 뒤 스님의 우울증 증세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소문으로 들은 것이지만 주지 스님의 와이프분은 교통사고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스님의 조카분은 먼 곳을 보며 쓸쓸한 듯 말했습니다. 며칠 뒤 타카시네 집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타카시네 가족은 꽤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매일 술에 진탕 빠져 살며 타카시의 어머니와 타카시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타카시의 얼굴에는 자주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집이어서 타카시네 집에 갈 일이 그다지 없었는데 그날은 마침 아버지가 없다는 말에 타카시 집에서 놀 기회가 생겼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저는 그 인형은 어딨냐고 물었고 타카시는 서랍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여전히 괴롭히면서 가지고 노는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타카시가 스님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건 아닐지 조금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받아온 이래로 계속 저기에 두기만 했다고 타카시가 대답했습니다. 결국 타카시도 저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이미 질려버린 것 같았고 그냥 장식용으로 두는구나 싶었습니다. 혼자서 인형을 괴롭히는 게 얼마나 별난 짓인지에 대해서 타카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타카시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갑자기 심장 발작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아버지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식장에서 타카시의 어머니와 인사를 나눌 수 있었는데 타카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방에서 틀어박혀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비록 형편없는 아버지였지만 갑자기 돌아가셔서 꽤 충격이 컸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타카시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흐렸는데 제가 타카시 집에 방문했을 땐 이미 어두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보았으나 반응이 없었고 왠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불안감이 엄습했고 그래서 덥석 문을 열었습니다. 마침 잠겨있지 않았던 현관문을 열고 멋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2층인 타카시 방에 갔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괴로움이 가득한 신음소리였습니다. 굉장히 음습한 울림이었고 전 뭐라 말하기 힘든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고 타카시 방에 들어갔을 땐 타카시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어떤 작업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단 타카시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전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타카시는 제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인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몸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막대기를 들고 무언가를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낮게 깔린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는데 고통으로 가득한 목소리였고 저는 그 소리가 타카시의 눈앞에 있는 어떤 작은 물체가 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때 타카시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는데 타카시는 무서울 정도로 무표정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멋대로 들어와서 미안해. 네가 엄청 기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어. 저는 어떻게든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구나. 타카시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고 저는 타카시의 왼손에 그 인형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타카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엄청 좋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그렇게 말한 타카시는 인형을 기세 좋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인형은 낮은 소리를 내며 울었는데 주지스님이 가지고 있었을 때 냈던 소리와 달랐습니다. 그 인형 원래 그 소리였던가? 갑자기 타카시는 대답 없이 인형을 저에게 내밀었는데 해볼래? 마치 주지스님이 저와 타카시에게 처음으로 인형을 보여주던 때처럼 말입니다. 괜찮아 난. 그렇게 대답을 한 저는 어떤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 인형의 얼굴이 기존과 달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인형은 굳이 비교하자면 할머니와 비슷한 외관이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인형은 머리 스타일은 짧았으며 매우 새까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의 윤곽이 전보다 더 각져서 마치 성인 남성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타카시, 혹시 그 인형 머리 바꿨어? 저는 물었는데 아니, 타카시는 아무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조금 다르지 않아? 제가 말하자 타카시는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을 건네자 타카시는 더 이상 할 거 없으면 집에 가지 그래? 다시 한번 타카시를 불러 부르던 제 말을 끊고 타카시는 제발 나가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저를 보고 있는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타카시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타카시네는 이사를 갔습니다. 타카시의 어머니 고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타카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타카시는 저에게 그날 화낸 것을 사과했고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는데 희미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주지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방법을 알려줬어. 이런 말을 했는데 들은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타카시가 마을을 떠나고 얼마 후 저는 주지스님의 조카분을 우연히 마주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서 무서운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주지스님의 부인인 큰 어머니가 사고사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결론이 나기 전까지 큰 아버지가 죽인 게 아닌가 하고 경찰이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혐의에 그쳤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으며 그 시기를 잘 생각해보면 혐의가 풀리고 바로 그 인형과 함께 출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0년 이상이 지났고 지금의 저는 사회에서 경찰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한동안 잊고 살다가 경찰이 되고 몇 년 후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결론 자체는 제가 들은 것과 비슷했는데 사고 자체가 너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당했기 때문에 구조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사망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지스님의 부인과 추돌한 차의 운전자 역시 같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 특이사항으로는 주지스님은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부인의 바람 이후 사이비 쪽으로 보이는 종교에 심취했지만 구체적인 확인은 할 수가 없었다는 게 사건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경찰로 일하면서 오컬트에 박식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저주로 죽인 상대의 영혼을 성불시키지 않고 인형 안에 가두어 죽은 뒤에도 계속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형이 그 저주의 인형일진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인형이 냈던 고통에 찬 목소리를 떠올리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너무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을 저주하고 그 영혼을 인형에 가두어 죽을 때까지 괴롭힌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